지난 3주간 진행된 바르셀로나와 바레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번 2022년 새롭게 변한 차량들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총 6일간 진행된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을 간략하게 이번 영상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규정 변화가 작년의 포뮬러 1 차량의 진화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에어로 철학을 따른 만큼 팀들 순위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규정 변화이기 때문에 이번 테스팅에서는 팀들의 가장 큰 목표가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새롭게 디자인된 차량을 이해 나가고 드라이버들에게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기에 마치 팀들이 생말을 천천히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에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뽑아내려면 일단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친해져야지 가능한 것처럼 이번 테스팅에서는 팀들은 퍼포먼스보다는 차량을 이해해가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테스팅에서 누가 제일 빠른지보다는 누가 제일 문제가 없는지가 요점이었는데요. 이번 규정 변화로 인해 모든 팀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테스팅부터 보였던 포어퍼싱과 미디움과 로스피드 코너를 진입할 때 차량의 핸들링이 크게 두 문제였습니다. 일단 포어퍼싱부터 들어가자면 포어퍼싱은 모든 팀들에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포어퍼싱은 차량이 스트레이트를 달릴 때 마치 수덜고래처럼 위아래로 튕기는 현상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라운드 이펙트로 인해 차량의 바닥에 저기압 공간이 형성되면서 차량이 트랙 표면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다운포스가 형성되는 것인데, 빨려 들어가는 트랙 바닥과 트랙 표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더 이상 다운포스가 형성이 되지 않아 순간적으로 차량이 모든 다운포스를 잃게 되면서 다시 차량 바닥의 높이가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죠. 차량의 바닥이 다시금 다운포스를 형성시켜 트랙 표면으로 빨려 들어가고 또 다시 너무 가까워져 다운포스를 잃게 되면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 차량이 마치 튕기듯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의 바닥의 높이를 높이면 되는 것인데, 차량의 바닥을 높이면 코너에서 생성할 수 있는 다운포스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포어포싱 문제를 쉽게 해결하자면 퍼포먼스를 희생해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무조건 이번 주 레이스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1시간 반 넘게 차량이 저렇게 튕기게 되면 레이스가 끝난 후 드라이버들의 치아가 완전히 나갔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바닥에 파손이 너무 커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차량의 퍼포먼스 또한 떨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포어퍼싱 문제 해결이 아직까지는 어려 보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가 F1인 만큼 팀들은 퍼포먼스를 희생하기보다는 드라이버들의 치아를 희생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이버들의 치아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미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 때 새로운 사이드폿과 플로우를 도입해 포어퍼싱을 크게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페라리와 맥라렌 또한 어느 정도 포어퍼싱을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포어퍼싱이 아주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팀들은 알핀과 알파타우리, 벤츠로 보이는데요. 이 팀들은 아직까지도 드라이버들이 스트레이트 구간을 통과할 때 락 콘서트를 즐기는 것 같아서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미디움과 로스피드 코너에서의 핸들링인데요. 드라이버들이 코너를 들어갈 때마다 차량과 마치 싸우듯이 보여 차량 핸들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더 무거워진 차량과 뻣뻣해진 차량의 핸들링이 문제로 보이는데요. 2022년 차량들은 작년에 비해서 최소 무게가 40kg나 늘었고 피렐리의 18인치 타이어도 더욱더 무거워졌을 뿐더러 유압 서스펜션이 사라지면서 차량들의 핸들링도 더욱더 뻣뻣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이펙트 특성상 낮은 스피드에서 다운포스 생성이 확 줄어들면서 그립이 전에 비해 훨씬 낮아져 드라이버들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들이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인 만큼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차량이 낮은 속도에서도 다운포스를 잘 형성시킬 수 있도록 차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크게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스팅 마지막 날에 가져온 새로운 파트들로 위에 말했다시피 포어퍼싱뿐만 아니라 차량의 핸들링 또한 크게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페라리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머지 팀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아직까지도 차량이 좀 예측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외에 이번 테스팅에서는 의외로 차량 신뢰도 문제가 크게 없었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하스와 윌리엄스, 알파 로메오 셋 다 두 번째 테스팅이었던 바레인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바레인 테스트 첫째 날 오전에 참가를 못하긴 했지만 포뮬라 1 그룹에서 협의를 해 추가적으로 하스가 놓친 테스팅 시간을 따로 주어졌습니다. 바레인 테스트의 가장 큰 충격은 어떻게 보면 맥라렌의 문제들이었는데요. 일단 리카르도가 코로나 감염이 되는 과정에 드라이버 한 명이 완전히 테스팅에서 빠지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맥라렌 자랑에서 브레이크 오버히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트랙 위에서 보낸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테스팅 마지막 날에 새로운 파트를 받아 해결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지만 바르셀로나에서 강해 보였던 맥라렌에게는 아쉽게 놓친 테스트 시간이 큰 타격으로 보입니다. 이번 테스팅에서 또한 논란이 됐던 것은 바로 벤츠의 노팟 사이드팟이었는데요. 바레인 테스트 시작 전에 트위터 등에서 벤츠가 바르셀로나와는 달리 사이드팟이 거의 없는 셰시를 들고 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진짜였습니다. 소문들에 따르면 노팟 사이드팟 셰시는 벤츠가 바르셀로나에서 공개한 차량보다 1초나 빠르다고 했는데 막상 바레인 테스팅에서는 크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혁명적이고 색다른 디자인이다 보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 훨씬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에 말했다시피 이번 테스팅에서는 벤츠가 차량에서 문제가 아주 많았고 7번이나 드라이버스 챔피언십을 우승한 해밀턴 또한 차량을 운전하는데 힘들어해 보였습니다. 전에도 벤츠가 항상 일부러 퍼포먼스를 감추고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야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테스팅에서 벤츠의 모습은 진짜로 힘들어하는 팀 같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벤츠가 진짜로 문제가 많이 없어 보이는 페라리나 레드불보다 느리거나 해밀턴은 연기자로 데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해밀턴이 영화 하나 찍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테스팅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이게 아직 테스팅인 만큼 퍼포먼스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 팀들의 진정한 퍼포먼스는 이번 주 토요일 Q3 마지막 5분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추측인 것 뿐이라고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